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확산으로 미디어 이용 시간이 크게 늘어나면서 바야흐로 유튜브 전성시대가 되었습니다. 누구나 일상 속에서 유튜브를 통해 정보를 검색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시청하는 편리함을 즐길 수 있었는데요. 유튜브 시장이 점차 성장하면서 초등학생의 대표 장래희망 중 유튜버가 상위권에 자리할 정도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구독자 수를 늘리기 위한 자극적인 콘텐츠나 가짜뉴스가 확대 재생산되는 심각한 문제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이슈 인사이드에서는 유튜브 시대의 현주소를 살펴보고 빛과 그림자는 무엇인지 이야기해봅니다. 또 금요일부터 시작된 코로나19 백신 접종 소식을 비롯해 지난 한 주간 주목할 만한 뉴스도 살펴보겠습니다. You may not know where this path may lead, or just how far it will take you. But at every moment, you are heading towards new grounds. Soon, you will come to realize that this journey has become your story. Born to Create, Genesis GV70. 노트북엔 없던 컬러가 다 제쳐버릴 속도가 노트북? 아니, 이젠 갤럭시 북. You may not know where this path may lead, or just how far it will take you. But at every moment, you are heading towards new grounds. Soon, you will come to realize that this journey has become your story. Born to Create, Genesis GV70. 지난 한 주간의 중요 이슈를 정리해보는 시간 뉴스 큐레이션입니다. 오늘도 보도국 김은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김 기자 지난 한 주 소식 정리해 주시죠. 네,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 일상 회복의 희망으로 꼽힌 예방 백신 접종이 국내에서도 시작됐습니다. 지난 26일 오전 전국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대구에서도 요양병원과 보건소 등 16곳에서 오전 9시부터 접종을 시작했는데요. 대구 중구 보건소에서는 요양시설 근무자가 처음으로 접종을 받았습니다. 대구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210곳의 환자와 입소자, 종사자 12,000여 명에게 5월 말까지 접종을 하고 이후 7월부터는 일반 시민에게까지 순차적으로 확대를 합니다. 화이자 백신도 26일에 국내에 들어왔는데요. 대구에 공급이 됐습니다. 화이자 백신은 3월 초부터 대구 지역 예방접종센터에서 코로나19 환자 치료병원 종사자들의 대상으로 접종을 할 예정입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을 앞두고 정세균 국무총리는 백신을 불신하고 접종을 기피하면 집단 면역은 허상에 불과하다면서 이 백신을 정치나 이해득실의 논리로 따지지 말고 과학으로 봐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과학으로 봐달라고 요청은 했지만 네. 처음이니까 또 여러 가지 이상한 소리들이 많이 들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상 반응에 대한 걱정, 여러 가지 궁금증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먼저 백신 접종을 할 때 어떤 걸 챙겨가야 되냐면 신분증은 당연히 챙겨가야 되고요. 현장에 가서는 예진표를 잘 작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질환이나 알레르기 관련 병력을 상세하게 적어야 이 접종 가능 여부를 현장에서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먼저 백신을 접종한 여러 나라 사례를 보면요. 접종 이후에 맞은 부위 또는 두통이나 관절통 등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고 하고요. 피로감 등도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백신과 인과성이 인정된 중증 이상 반응은 아나필락시스, 전신의 알레르기가 나타나는 반응 하나뿐이
라고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접종 뒤 확인을 받으면 집합금지나 자가격리에서 예외가 되나요? 이런 질문도 많다고 하는데요. 일단 방역 정책에서 면제가 되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이유는 이걸 혜택을 주게 되면 맞지 못하는 임산부나 어린이, 청소년들은 차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는 하는데요. 다시 검토를 한다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희망이 보이기 시작하는 건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집단 면역이 완전히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지금까지 해오던 방역 수칙, 일상에서의 주의를 여전히 게을리하면 안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는 300에서 400명대, 그리고 대구 경북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한 자리에서 두 자릿수 사이로 왔다 갔다 하고 있긴 하지만요. 일상생활 그리고 일상적인 관계에서 감염이 잇따르고 있는 만큼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봄인데요. 기온은 오르고 활동하기 좋다 보니까 자칫 거리 두기가 느슨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현재 거리 두기를 2주간 또 유지하기로 한 만큼요.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방역 조치에 협조를 잘 해야겠습니다. 지난해 이맘때 대구 그리고 경북 청도 생각해보면 정말 봄이라도 봄이 아닌 봄을 맞았었는데 네. 올해는 그래도 조금 낫죠, 그때보단? 네, 그렇습니다. 교육청은 일단 올해는 등교를 늘릴 방침입니다. 초등학교 1, 2학년, 저학년 그리고 중3, 고3은 매일 등교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무관중으로 대부분 진행이 됐던 프로스포츠도 관중이 입장을 하는데요. 프로축구가 개막을 했습니다. 관중 입장을 허용했었습니다. 백신 접종과 함께 각종 방역 조치가 병행되면서 일상으로 회복하는 속도가 조금 더 빨라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지금 이런 와중에 백신에 대한 가짜 뉴스가 극성이라고 하는데 지금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분들은 정말 우리 사회의 적입니다. 네. 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는 의료법 개정안 등 여러 이슈가 있을 때마다 관련 단체가 특권 의식을 내려놓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비판이 많습니다. 지난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로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가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를 취소하고 형을 처분받은 기간에 더해서 면허 재교부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의료행위 도중 업무상 과실치상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제외를 했습니다. 법안은 또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발부받은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상임위 통과 이후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직업 수행의 자유를 박탈한다면서 반발하고 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협력을 중단하겠다. 그리고 총파업 카드를 꺼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여야도 합의한 사안인데다가 보건복지부도요. 이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 이렇게 의견을 냈었습니다. 그리고 이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7명꼴로 의료법 개정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여론이 싸늘해지자 대한의사협회는 살인이나 성폭행 같은 강력 범죄에만 적용을 하고 다른 범죄는 다 빼자 이런 수정안을 내기도 했습니다. 네, 의사협회에서 여론전을 펴기 위해서인지는 몰라도 교통사고만 내도 면허가 취소된다는 네. 말을 들면서 반발을 했잖아요. 네. 근데 사실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반발에 대해서요, 이 상임위 통과를 주도했던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실제로 교통사고로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는 5% 미만이라면서 극히 일부의 경우를 들어서 이걸 과도한 입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전문직과의 형평성도 들었는데요.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법무사 등 다른 전문 직종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에 면허가 취소되고요. 국회의원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합니다. 의사협회에서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하지 않을 테니 그렇다면 징계할 수 있는 징계권을 자기들한테 달라고 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의사협회는요, 면허 취소와 징계를 의협이 해야 된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결격 사유가 있거나 비윤리적인 의사가 진료를 다시 시작해도 본인들은 징계할 권한이 없거든요. 그리고 의사들이 지금 의협에 가입이 돼야 관리를 할 수 있는데 그냥 관할 보건소에 개원 신고만 하면 병원을 열 수 있기 때문에 권한이 크게 없다. 지금 변호사협회 같은 경우에 이 법적으로 변호사를 등록을 거부하고 징계를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 그렇다면 우리도 변호사협회처럼 그런 권한을 달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현재 의사 면허 재교부 심의위가 있는데 이 자리 절반 이상이 이미 의사 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계권마저 달라고 하는 거는
지나친 특권의식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환자와 보호자들의 요구가 거센 수술실 CCTV 설치 관련 법안도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요. 의료계의 추가적인 반발도 예상이 됩니다. 물론 의사도 한 개인이고 그 단체는 그 직업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함께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환자의 목숨, 안전을 볼모로 한 특권을 무기로 쓴다면 그 의료계를 향한 싸늘한 시선은 걷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하면 아파트에 동대표 있잖아요. 네. 동대표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못합니다. 근데 의사들이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니까 그런데도 이 와중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 와중에 의사들의 심기를 네. 건드리면 어떡하느냐 이러는데 그 말이 우리 국민들 많은 분들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았을까 네, 동감합니다.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네. 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3월 개강을 앞뒀지만 지역 대학가들은 애타는 2월을 보냈습니다. 일부 대학을 제외하고 대구 경북 지역 대부분의 대학들이 정원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대구와 경북 모든 대학이 올해 신입생을 추가 모집했습니다. 모집 인원은 대구 경북 지역 4,900여 명으로 역대 최대치입니다. 이건 전국적으로도 마찬가지인데요. 22일에 추가 모집 인원을 확정 공고를 했고 늦으면 오늘까지도 등록을 한 학교가 많은데요. 대부분의 대학이 지난해까지는 100%에 가까운 충원율을 기록했지만 올해는 정원을 다 채우는 대학이 사실상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22일을 기준으로 대구대학교가 870여 명을 채우지 못해서 전국에서 미달 인원이 가장 많습니다. 네, 사실 올해 이 사태는 아주 오래전부터 20년 전부터 예측된 일이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학령 인구 감소가 근본적인 원인이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입학 대상은 2002년생 49만 명인데요. 이 2002년은요 합계 출산율이 1.3명 이하 이 초저출산 시대가 시작된 해입니다. 3년 뒤 2005년생은요 43만 명이고요. 올해 출생아 수는 27만 2,400명, 사상 최초로 20만 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집 인원보다 지원 인원이 적은 역전 현상이 나타나면서 대학교의 붕괴가 우려된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하나 문제가 더 있죠. 수도권을 너무 좋아하는 수도권 쏠림 현상까지 있어가지고 네. 지금 지역 대학은 정말 존폐 위기, 사활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네, 체감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예, 네. 학생 수가 줄면 등록금이 줄기 때문에 대학들은 재정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한데요. 그리고 다음 달부터 지금 시작되는 대학 역량 진단 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2월 달 동안 정원 채우기에 바빴는데 평가까지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 대학교들의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번 평가에서는 이 학생 충원율에 대한 지표가 전 평가에 비해서 100점 만점에 20점 배점으로 가장 높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평가 결과에 따라서 이 지역의 경우에는 각종 재원 지원 규모가 줄거나 아예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 이 대학 역량 평가에서 지원율이 안 좋으면 지원금을 못 받거든요. 네. 이 악순환에 한번 걸리면 정말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 때문에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없어진다는 말이 관용구처럼 됐는데 벚꽃 피는 순서가 아니고 어느 해 벚꽃이 필 때 한꺼번에 우르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네, 꽃잎 떨어지듯이. 그래서 지금 대학의 문제가 지역사회에서 관심을 더 가져야 되는 이유가 대학이 없어지는 게 학교 하나가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예, 입시 정원을 채우지 못한 지방대가 재정난으로 폐쇄되는 등 지방대 붕괴가 현실화하면요. 대학교 인근에서 여기 상권에 의존해서 돌아가는 지역 경제가 네.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대학과 협력하는 지역 연구기관, 산업체까지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점도 고려를 해야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벚꽃 피는 순서대로 이제 문 닫는다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게 결국은 지역이 처한 현실이라고 느껴지는데요. 물론 학생들의 선택을 받지 못한 학교 교육기관이 입지가 줄어드는 거는 당연하고 또 인구 감소는 불가항력적인 조건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수도권 쏠림 현상 등으로 위기가 더 지역에 가혹하게 되는 점,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지역 대학들도 끝없이 노력을 해야겠지만 이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지역 불균형이라는 것을 애써 감추고 있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지역대학 문제는 그냥 임시 처방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 전해주시죠.
예,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구, 경북은 철저히 배제되다시피 했습니다. 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요. 예비 타당성 조사 없이도 가덕도의 신공항 건설 계획을 확정할 수 있고 국비를 건설비로 지원합니다. 그리고 통상 법안을 발의를 할 때 비용 추계서가 첨부가 돼야 되는데 이번에 이 비용 추계서가 생략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19일에 국토위 전체 회의를 통과를 할 때는요. 김해 신공항을 폐지한다 이런 부칙도 담겼습니다. 네, 김해 신공항은 사실 합의되었고 받아들인 것들 아닙니까? 그런데 네. 이것을 뒤집고 동남권 신공항을 가덕도로 하겠다는 법이 통과되면서 그렇다면 다른 지역에도 여전히 특별한 어떤 혜택이 더 가야 된다는 이런 주장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은 이 대구시가 대구군 그리고 민간공항 이전터를 활용한 수익을 개발 수익으로 충당을 해서 짓기로 했었는데요. 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얘기가 나오면서 이 대구 그리고 광주공항 이전도 특별법을 적용하자 이런 거를 정치권이 운을 띄웠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대구 경북 지역 의원들도요. 이 가덕도를 반대한다기보다는 그럼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도 국비로 건설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방법으로 우회하는 전략을 썼거든요. 대구시장 경북 도지사도 국회를 찾아서 이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 제정을 촉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국회 상임위 그리고 본회의를 통과한 건 가덕도만 통과를 했고요. 이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은 법적으로 좀 검토를 더 해야 될 상황이 있다면서 넘지 못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까 가덕도 공항을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밀어붙이는데 우리 시사톡톡에서 여러 번 지적했지만 가덕도는 공항 입지로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여러 번 있지 않았습니까? 지난 조사에서도 3순위였던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부산시장 보궐선거 때문에 민주당은 물론이고 국민의힘 또한 이 부산 민심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최대 지지 기반이다. 우리 지역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는 하지만요. 그렇다고 지금 가덕도 신공항을 우리 지역 의원들이 반대를 했다가는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목소리를 못 낼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말 대구 경북이 말 그대로 낙동강 오리알이 된 셈인데요. 이 선거 때만 지역을 찾고 현안에는 우유부단한 의원들도 문제이긴 하지만요. 이 절대적 지지를 보냈던 표심도 어느 정도 작용을 하지 않았나 이런 느낌도 좀 듭니다. 여당 지역구 의원이 또 한둘이라도 있어서 대구 경북 표심도 좀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이면 이렇게 배제되는 상황이 좀 강도가 약하진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이 국책 사업은 정치 논리보다는 일관된 방향이 있어야겠고요. 그리고 주민들은 똘똘한 지지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번 주 주목할 만한 뉴스 짚어봤습니다. 지난해 코로나 확산 이후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이용 시간이 늘어나면서 유튜브의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채널과 컨텐츠가 늘어나면서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유튜브로 궁금한 정보를 검색하고 음악을 듣거나 뉴스를 습득하는 모습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동시에 가짜뉴스가 빠르게 유통되거나 자극적인 콘텐츠 등 사회적 문제도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오늘 이슈 인사이드에서는 유튜브 시대의 빛과 그림자를 살펴봅니다. 먼저 오늘 나와주신 두 분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정정주 경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영준 소셜미디어 마케터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그야말로 유튜브의 대세 시대가 펼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보면 거의 TV보다도 유튜브를 통해서 TV 콘텐츠를 소비하기도 하고 다양한 정보를 유튜브를 통해서 다 소화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한국 시장의 유튜브가 시작된 것은 2008년부터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비교적 짧은 시간이죠.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우리 일상 속에 중요한 매체로 자리 잡게 된 이유가 있을 텐데 어떤 이유에서 이런 유튜브가 우리 일상의 가장 중요한 매체로 자리 잡게 됐는지 먼저 두 분 말씀을 한번 들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정정주 교수님 먼저 시작하실까요? 네, 무엇보다 우리나라에서 인터넷과 모바일을 기반으로 하는 뉴미디어 시대가 본격 개막하였고 네. 다른 미디어에 비해서 유튜브가 적은 비용을 들이고도 다양한 영상과 콘텐츠를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또 장소에서 효과적으로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부각된 것 같습니다. 네, 제일 중요한 건
이용하는 데 있어서 비용 대비 효과가 참 좋다는 얘기시죠? 네, 그렇습니다. 오영준 마케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지난 5년 남짓한 시간 동안 유튜브 구독자 수라든지 유튜브 사용자 수는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어떤 원인이 시장에 변화를 가져왔을까 생각을 해봤었는데요. 소위 말하는 대유튜브 시대 이전에도 국내에서는 동영상 콘텐츠에 대한 꾸준한 수요가 있어 왔습니다. 콘텐츠를 만드는 크리에이터에 대한 수요도 역시 꾸준히 존재해 왔었죠. 이때까지만 해도 인터넷 방송은 기존의 미디어에 대한 대체제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규제가 덜하고 대신 수위는 높은 기존의 레거시 미디어에서는 볼 수 없었던 참신한 콘텐츠들로 가득한 곳이었죠. 201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기존의 인터넷 방송 플랫폼을 이용하는 콘텐츠 제작자들과 시청자들이 유튜브로 대거 이동하는 흐름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혹자는 엑소더스라는 표현까지 쓰면서요. 네, 그러면 오영준 마케터가 볼 때는 뭐니 해도 지금 유튜브가 대세를 이룬 근본적인 원인은 콘텐츠의 다양성. 콘텐츠의 다양성도 있지만 예. 가장 큰 원인으로 새로운 콘텐츠 유통 관계와 캐시플로우 시스템에 대한 유튜브의 도전이 네.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플랫폼 형식을 갖고 왔다 이런 얘기죠. 맞습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콘텐츠를 유통시킬 수 있는 창구가 열렸다. 네. 한마디로. 그리고 이전에는 콘텐츠들을 아카이빙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없었기도 했고요. 네. 아카이빙이라는 건 자료 취합. 네, 네. 자료를 이렇게 모아두는 걸 말하는 거죠. 네. 네. 그런데 정 교수님, 우리나라의 앱 사용자 수, 그다음에 사용 시간 현황 같은 통계도 나와 있지요? 네, 최근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83%가 매달 17일 30시간씩 유튜브를 시청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대가 어리거나 활동량이 많을수록 유튜브에 친숙한 편이고 연령대가 다소 많거나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을수록 TV에 익숙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최근 20, 30대는 전통 미디어를 직접적으로 잘 이용하지는 않습니다. 제 수업에서 인쇄 매체를 인쇄신문을 주기적으로 받아보는 학생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면 네. 한 10명 중에 3, 4명이 과거에는 손들었었는데 지금은 채 한두 명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네. 오히려 네이버를 통해서 출처가 어딘지 확인하지 않고 뉴스를 소비하는 것이 트렌드입니다. 방송도 이러한 모습을 뒤따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젊은 층은 유튜브와 같은 OTT 서비스, 그러니까 개방된 인터넷을 통해 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선호합니다. 5060 세대도 잠재된 디지털 감성과 온라인 활동성이 유튜브를 통해서 발현되고 있습니다. 노인들을 포함해서 대부분 연령대에서 유튜브의 사용 시간과 빈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이 주목할 만합니다. 네, 예상 외로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도 유튜브를 통해서 정보를 많이 얻으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우리가 어르신들이라고 하면 새로운 뉴미디어 테크놀로지에 익숙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오히려 젊은 층보다도 더 열정적이고 또 빠르게 기술을 습득하고 활동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래서 연예인, 정치인, 전문가들이 콘텐츠를 만들던 시대에서 이제는 일반인들도 유튜브에 접근하고 콘텐츠를 생산하고 자기만의 채널을 만드는 거에 있어서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튜브가 정말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 같은데, 근데 초창기에는 1인 미디어 형태, 1인 미디어가 자기가 갖고 있는 관심사를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채널이었다면 지금은 규모가 굉장히 커져가지고 기업화하고 아주 전문화해가지고 일종의 그냥 그 하나의 소규모 방송사의 형태를 띠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실제로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오영준 마케터? 네. MCN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요. 다중 채널 네트워크의 줄임말입니다. 새로운 형태의 사업자들은 쉽게 말해서 연예 기획사의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행의 흐름이 매우 빠르게 변하는 요즘 매번 새로운 콘텐츠를 생산해내야 하는 유튜버 입장에서는 혼자 콘텐츠를 제작하기도 바쁘기 때문에 각종 사업 계획, 기획, 저작권 관리 등의 업무를 대행해주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오영준 마케터가 지금 현장에서 이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정 교수님 이게 갖고 있는 의미가 뭐죠? 그 유튜브 초기에는 원래 일반인들이 주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돈이 되고 관심을 받다 보니까 네. 연예인, 정치인 등 우리가 익숙한 사람들이 시장을 빠르게 장악했습니다. 지금은 초기 시장을 선점한 유튜버와
유명한 뭐 가수, 배우, 그리고 연예인, 전문가, 기업가, 정치인들이 자본과 인력, 콘텐츠를 바탕으로 기업형 전문 영역을 구축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는 드디어 여기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하나의 기업적 형태가 가능하다는 걸 확인하고 난 이후에는 이제는 정말 기업처럼 바뀌고 있다는 얘기이신데 정 교수님 보시기에도 유튜버의 숫자가 정말 급증했고 경쟁이 격화되고 심화되고 있다고 보시죠? 네, 그렇습니다. 2년 전에 6살 이제 아이가 주인공인 보람 튜브가 그 하루 수익이 한 방송사의 광고 매출액에 버금간다라는 보도가 화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최근에 공개된 상위 유튜버 1%의 그 수입액이 소득액이 7억에 가깝다고 하니까 누구나 한 번쯤 뭐 내가 아니면 내 아이가 유튜버가 되는 그런 꿈을 꿔봤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런데 제한된 시장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이종 동종 업체가 치열하게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서 후발주자로 참여하는 일반인들이 수익을 또 성공을 거두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네, 전부 다 가장 성공한 케이스를 모델로 삼아서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진입을 하니 경쟁은 격화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유튜브에서 경쟁을 어떻게 보면 더 촉발시킨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물론 격려 차원도 있겠습니다만 경쟁이 촉발될 수밖에 없는 어떤 지표로 쓰는 게 실버 버튼 그다음에 골드 버튼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10만 구독자가 생기면 실버, 100만이 넘어가면 골드인데 골드가 끝입니까? 골드 위에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10만 구독자 이상은 실버, 100만 이상은 골드, 그리고 1000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갖는 채널이 받는 버튼은 다이아몬드 플레이 버튼이라고 하는데요. 그 위로도 두 가지나 더 있는데 지금 단계에서 제일 높은 어워즈는 1억 명의 구독자를 가진 채널에게 주는 이름이 레드 다이아몬드 버튼. 네, 전 유튜버들의 꿈이겠군요. 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3개 채널밖에 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수익이 나는 선이 10만 구독자입니까? 이제 단순히 구독자 수로 이제 수익 창출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하지만 같은 구독자 수를 가지더라도 조회수가 어느 정도 되느냐, 그리고 또 콘텐츠당 시청 시간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리고 또 유튜브 내 커뮤니티 가이드를 지켰냐 안 지켰냐에 따라서 수익 창출은 천차만별로 네. 나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작정 구독자를 늘리기 위해서 콘텐츠 내용을 구성하는 것은 수익에 별로 도움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시네. 요거는 이 문제는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대략적인 현황을 짚어봤는데요. 유튜브가 이렇게 우리의 일상의 한가운데로 자리 잡게 된 이상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겠죠. 유튜브가 갖고 있는 순기능, 다시 말하면 우리한테 미치는 긍정적인 기능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 미디어를 찾는다고 생각하는데 정 교수님, 뉴미디어로서 또는 유튜브가 우리 일상의 중심을 차지하는 미디어로서 지금 작동하고 있는데 유튜브의 순기능, 긍정적인 기능은 뭐라고 보고 계십니까? 예전에는 이제 방송을 보기 위해서 9시에 텔레비전 앞에 집에서 기다려야만 했고 또 인쇄된 신문을 받아보기 위해서는 다음 날 아침까지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장소에서 원하는 방식과 또 미디어를 통해서 정보, 메시지 그리고 콘텐츠를 소비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소비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용자들은 이러한 뉴스, 정보, 메시지, 콘텐츠의 생산, 소비, 유통, 분배 과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표현하고 자기 개발하고 전통적인 틀을 벗어나 다양한 관점과 가치가 경쟁을 할 수 있는 시대를 연다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봅니다. 네. 또한 새로운 미디어 생태계는 신규 서비스와 산업을 창출하고 기존 매체들에게는 위기의식이라는 자극과 혁신이라는 고민을 안겨줄 것입니다. 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튜브는 긍정적인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군요. 지금 특히나 이 다른 분야보다도 우리가 그 K-팝이나 한류라고 이른바 칭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중문화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영향력을 실제로 보여주고 있는 게 유튜브 아니겠습니까? 방탄소년단 영상은 업로드 하자마자 37시간 만에 1억 뷰를 돌파한 신기록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오영준 마케터 보기에 이런 측면에서 문화를 파급시키는 효과 혹은 능력 면에서 유튜브가 정말 탁월하고 훌륭한 미디어라고 보십니까? 오늘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시청된 동영상 유튜브 플랫폼 내에서요. 가장 많이 시청된 동영상의 뷰는 무려 80억 뷰입니다. 바로 한국의 콘텐츠 브랜드 핑크퐁이 제작한 아기상어. 네. 아기상어의 영문판 버전인데요. 아기상어뿐만 아니라 BTS의 성공 요인으로 유튜브를 꼽는 평론가들이 많습니다. BTS의 공식 유튜브 채널인 방탄TV의 경우 2012년에 처음 개설이 되었는데요. 인기가 많지 않던 초창기부터 꾸준히 영상을 올리면서 본인들의 스토리를 구성해 나갔습니다. 201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지상파 음악 방송에 나가기도 힘들었다는 BTS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것을 생각해 볼 때 굉장한 요인이 아니었나 싶고요. 이렇게 유튜브는 단순히 집단, 국가 간의 문화를 공유하는 플랫폼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의 제약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이 어려웠던 집단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게 만든 플랫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유튜브의 위상이 한껏 높아지니까 초등학교 희망 직업을 조사를 하면 나중에 뭐가 되고 싶으냐고 물어보면 유튜버가 되고 싶다고 대답하는 비율, 유튜버가 차지하고 있는 자리가 꽤나 높은 데 있다고 해요. 우리 정 교수님 보시기에는 유튜버라고 이렇게 장래 희망을 얘기하는 초등학생들을 보면서 앞으로 자라나는 세대가 진로를 모색하는 데 있어서 유튜버가 되겠다는 이런 현상이 긍정적인 어떤 역할 모델을 제시한다고 보십니까? 저는 제시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이 유튜버가 우리 과거에 대통령이나 우주인을 제치고 원하는 그런 직업 상위권으로 위치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변화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영국, 중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유튜브에는 국경과 언어, 문화를 초월하는 어떤 매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전통적인 미디어 시장은 레드오션에 가깝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이라도 나이가 어리고 새로운 기술 습득이 용이하고 또 익숙한 이런 젊은 층들이 유튜브라는 이런 뉴미디어 시장에 참여하게 된다면 경제적인 이윤을 거둔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단번에 성공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기대하는 결과를 맺지 못하더라도 도전하고 경험하고 스스로 느끼는 이런 부분들은 100세 시대를 살아갈 청년들에게 좋은 자양분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네, 나름의 긍정적인 역할 모델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특히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을 중심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이 많으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유튜브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짚어보고 정말 말씀하신 그런 순기능을 잘 살릴 수 있는 길이 뭔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유튜브가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가장 많이 지적되는 단점, 가짜뉴스의 산실, 가짜뉴스의 온상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정치적으로 편향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유튜브를 만드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는 편향된 이야기 또는 자기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름의 가치관이 정치적인 현안을 해석하는 것까지는 어쩔 수 없고 그건 바람직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만 허위 정보, 가짜 뉴스, 심지어 요즘 최근에는 백신 관련 뉴스조차도 허위 뉴스가 막 유튜브를 통해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데 이런 경우 적지 않을 텐데 오영준 마케터가 이 유튜브에서 벌어진 이런 실제 사례 몇 가지 지적 좀 해주실까요? 사례라고 하면 이런 게 생각이 나네요. 작년에는 코로나19의 정보를 담은 국내 유튜브 영상 중에 37%가 가짜 뉴스라고 가짜 정보를 담고 있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음모론이나 왜곡된 주장 등이 주를 이루었지만 보건 전문가가 만든 영상 중에서도
코로나19 치료제로 비타민 보충제를 추천하는 등의 그럴듯해 보이는 가짜 뉴스들도 상당수 포진해 있었고요. 또한 청와대에서 올린 어린이날 영상에 유명 유튜버를 형상화한 캐릭터가 나온 적이 있는데 이것을 보고 영락 없는 북한 어린이다. 해당 유튜버와 청와대 모두 친북 세력이다. 라는 주장을 펼친 유튜브 채널도 있습니다. 이 유튜브 채널은 60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가진 채널이기도 했습니다. 네, 주로 유튜브에서 문제가 되거나 고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사실 내용을 점검해야 된다고 지적받는 뉴스들 채널들이 대부분 정치적인 내용을 다루는 채널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강한 또는 몇 번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지적을 받은 채널 중에 하나가 가로세로 연구소라는 그 유튜버인데, 그런데 이 채널은 이른바 그 기부 시청자들한테 실시간으로 기부받는 슈퍼챗이란 그 장치를 통해서 지난해 받아들인 돈이 7억 2,500만 원에 달한다고 해요. 슈퍼챗. 왜 정치 관련 유튜브 채널에만 많이 갈까 생각을 해보면 유튜버들은 이제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이제 구글 애드센스를 통한 광고 수익이고요. 두 번째는 협찬 수익, 그리고 세 번째가 마지막으로 슈퍼챗인데 이제 그 전에 노란 딱지라는 개념을 먼저 아셔야 합니다. 2017년부터 폭력성, 선정성, 혐오 등의 내용이 담긴 콘텐츠에 광고가 실리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수익 제한 조치를 내려오고 있는데요. 콘텐츠에 노란 딱지가 붙게 되면 수익 창출이 제한되기 때문에 유튜브 채널이 큰 피해를 입게 되잖아요. 유튜브 봇이라고 불리는 인공지능이 알고리즘을 통해 이제 콘텐츠에 폭력성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걸 보는데, 이 정치 관련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입장이 크게 갈리고 의견의 강도가 강하면서 표현의 수위가 높기 때문에 노란 딱지가 자주 붙게 되는 거죠. 네. 영상마다 붙는 경우도 있고 채널 전체에 붙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네. 이래서 이제 시청자들이 내가 좋아하는 정치 관련 유튜브 채널의 수익을 보전해줘야겠다 하면서 슈퍼챗을 많이 쏘게 되고, 실제로 슈퍼챗 순위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정치 유튜브 채널의 슈퍼챗 후원 순위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죠. 자극적이고 공격적인 용어를 구사하고 아주 편향되거나 가끔 심지어 허위 뉴스까지 전달하는 유튜브 채널의 내용에 공감하는 혹은 그 방향에 공감하는 수용자들이 콘텐츠에서 그런 내용을 못 다루게 해서 나는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해서 오히려 더 열심히 슈퍼챗을 쏴준다 이런 얘기입니까? 네, 정확하죠. 노란 딱지가 네. 마치 그 방송이나 영화의 네. 그 등급제 표기의 그 19금이라는 네. 그런 표현과 유사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노란 딱지가 서비스에 대한 시청자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또 마치 훈장처럼 대외적인 홍보 효과를 노리게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나 또는 정책적인 지원이 분석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네, 현재 지금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고 보시는 거죠? 네, 원래 취지와는 다르게. 원래 모든 제도들이 그렇습니다만 특히나 이 왕성한 호기심 있는 사람들에게는 식구가 붙어 있으면 청소년들은 더 호기심이 생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노란 딱지가 붙어 있으면 저기 가면 좀 자극적인 내용들이 출몰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생각해서 노란 딱지가 오히려 경고를 하고 정화를 하는 효과가 아니라 역으로 다른 방향으로 몰고 가는 효과가 있다고 정 선생님 지적하고 계신데, 특히나 이 유튜브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랄까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기술이 갖고 있는 특성으로 인해서 발현되는 현상이긴 하지만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그 근본 원인은 정 교수님 알고리즘 아니겠습니까? 그 문제점으로 학계에서도 지적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 유튜브 알고리즘은 개인의 취향이나 특성을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네이버 검색창에 제주도를 치면 제주도에 위치하고 있는 호텔이나 또 항공편이 이런 광고나 정보처럼 제공이 되고 노출이 됩니다.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그 영상을 시청하고자 할 때 마치 본인에게 관심이 있거나 필요한 그러한 내용들이 화면에 주목하게 이렇게 뜨게 됩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어떤 단골 가게에 가서 본인이 좋아하는 그런 와인을 미리 추천받거나 네. 아니면 원하는 스타일의 요리를 제공한다라는 측면에서 역설적으로 자신의 취향과
또 이런 특성을 존중받는다라는 그러한 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네. 반대로 보면 유튜브가 개인의 이런 그 정보를 무분별하게 이용하는 그런 빅브라더가 아닐까라는 생각과 함께 필터 버블을 강화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필터 버블이 혹은 확정 편향이라고 불리는 이것은 정보 제공자가 필터링한 정보를 통해서 이용자가 정보 편식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필터 버블이 일어나면 수용자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이 맞다고 확신을 하게 되고 또 때로는 극단적인 사고에 빠질 수도 있게 됩니다. 이러한 필터 버블 안에 허위 정보가 유입되게 된다면 필터 전체가 오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에게 한쪽에 쏠린 그러한 정보나 메시지만 받아보는 게 아니라 오늘날 같은 경우는 다양한 소스의 또 매체의 시각을 가진 그 미디어를 통한 정보 소비,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균형 잡힌 그런 소비, 시각을 갖추라고 수업에서 이야기하곤 합니다. 네. 제가 젊은 층에도 문제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지난 선거 때였나요? 총선 때 특히 극심했던 것 같은데 오히려 60대 이상의 어르신들, 노인층들의 카톡에 유튜브 링크가 돼가지고 가짜 뉴스에 가까운 내용이 처음에 노출이 되게 되면 나중에 계속 반복적으로 그런 유튜브를 시청하시던 분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제가 그거는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저도 저희 어머니한테 말씀을 드려도 저희 어머니가 내가 그와 관련된 뉴스를 몇 개나 봤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알고리즘 추천 결과에 따른 어떤 효과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오영준 마케터가 이 근처에서 보면 이런 알고리즘에 의한 그 추천이죠. 추천 영상 시스템이 갖고 있는 문제를 주위에서 보는 것 중에 어떤 게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으로 이제 저 나름의 정의를 한번 내려봤는데 많은 사용자들이 이제 본인에게 있어서 굿 콘텐츠와 그레이트 콘텐츠를 구분을 잘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굿 콘텐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굿 콘텐츠란 단기적인 만족감을 주거나 길고 짧은 여가를 즐기기엔 충분하지만 깊은 사고를 요구하지 않는 그런 콘텐츠를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레이트 콘텐츠라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장기적인 만족감을 주고 정제된 정보와 메시지를 포함하고 그리고 또 심도 있는 사고가 요구되는 콘텐츠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 개인적으로 TV 방송 같은 이 전통 미디어를 영양사가 구성하는 급식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유튜브 알고리즘을 통해 돌아가는 유튜브는 배달 음식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굿 콘텐츠와 그레이트 콘텐츠 둘 다 이제 적절히 섞어서 이제 현대인들에게 제공이 되어야 이 콘텐츠로 인한 정신적 만족감을 이제 동시에 느낄 수 있는데 영양사가 이제 급식을 구성했던 기존 전통 미디어인 방송국 같은 경우에는 적절히 배합을 굿 콘텐츠와 뭐 예능이라든지 아니면 또 다큐멘터리라든지 적절히 섞어서 이제 시청자들에게 제공을 했는데 유튜브는 맛있고 잘 팔리는 음식, 잘 팔리는 콘텐츠 이런 것들을 계속 가져다 주다 보니까 우리 사용자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선택을 해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금방 끝날 유희로 이제 휘발되고 이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특히나 생전 평소에는 우리가 맛보지 못했던 자극적인 내용들 이런 것들이 훨씬 콘텐츠의 흡입력 면에서는 더 강하다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혐오 표현도 있고 자극적인 내용들 가지고 유튜브 콘텐츠를 자꾸 만드는데 지난 코로나 초기에 우리 기억이 있지만 그 의사 복장을 하고 환자가 도망가는 것처럼 동대구역에서 황당한 행동을 하거나 또는 우리가 가끔 보는 왜 저런 행동을 하지 싶을 만큼 이상한 짓을 할 때 그 뒤를 추적해서 들어가면 왜 이런 행동을 했느냐고 물어보면 유튜브에 올리기 위해서 그래서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서라고 대답하는 걸 흔히 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콘텐츠가 계속 지속이 된다면 구독자들한테는 장기적으로 어떤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까, 정 교수님? 그 뭐 급식이냐 아니면 뭐 이렇게 본인이 원해서 사 먹는 이런 맛있는 음식이냐의 이런 논의는 이제 우리가 뭐 몸의 건강을 위해서 뭐 양분의 음식을 먹어야 할 필요성도 있고 또
때로는 본인에게 즐거움과 또 기분을 좋게 만드는 그런 뭐 사탕과 같은 음식을 먹어서 본인의 효용을 높이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제 우리 마케터께서 말씀하셨듯이 전통적인 그런 미디어는 어떠한 규제나 이러한 정책에 따라서 우리에게 때로는 시금치와 같은 음식을 주기도 하고 또 사탕과 같은 음식을 주기도 하는데 지금의 유튜브 상에서는 시청자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또 조회수를 높이고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되도록 자극적이고 또 몸에 나쁠 수 있는 그런 음식과 같은 콘텐츠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유튜브가 통신이나 개인적인 영역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런 전통적인 방송이나 매체와의 경계선이 흐려지고 있고 서로 이렇게 침범하면서 이제 사회적인 그런 영향력, 파급력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기 때문에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제는 유튜브가 처음에 초기에 갖고 있던 형태에서 벗어나서 앞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기업화하기도 하고 정말 그 직업의 하나로서 선택될 수도 있을 만큼 진화를 해왔는데 그 결과로 벌어지는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어떤 동기에서 다들 이제 비롯된 거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현상들은. 그런데 유튜브가 뒷광고라는 것을 해서 최근에 많은 특히나 먹방 유튜버들 같은 경우에 나는 더 이상 방송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선언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우리 오영준 선생님 보실 때 유튜버 뒷광고가 갖고 있는 문제의 원인은 뭐고 이게 왜 이렇게 문제가 되었던 겁니까? 뒷광고에 대한 정확한 개념은 아직 정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광고나 협찬임을 밝히지 않거나 밝혔더라도 표기를 제대로 그리고 또 명시적으로 하지 않은 경우 사실을 왜곡하거나 과장하여 광고 홍보하는 경우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현재 사용은 되고 있는데요. 유튜버가 왜 뒷광고에 목을 매느냐라는 사실은 이 뒷광고 사태라고 불릴 만한 작년에 1년의 이제 사건들 뒤로 많은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유튜버들이 뒷광고를 정말 만연히 이제 시청자들을 기만하면서 광고를 하고 또 광고가 아닌 척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렇게 이제 만연하게 뒷광고를 하는 이유로 크게 두 가지를 꼽아볼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광고주의 요청 때문이죠. 광고라고 인식을 하게 되는 시청자들은 콘텐츠를 스킵해버리는 성향이 있습니다. 광고 효과가 줄어들기 때문에 광고주들은 이제 광고라고 표시하지 않고 이제 이 콘텐츠를 만들어 주세요라고 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광고라는 것 자체가 유튜버 자신의 이미지와 광고비를 교환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광고라는 것을 밝혀버리게 되면 더 많은 광고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뒷광고로 인한 논란이 뜨겁게 이슈화된 이후 많은 유튜버들이 새로운 형식의 광고를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광고임을 명시하되 시청자들의 흥미를 떨어뜨리지 않는 광고 또한 재밌는 콘텐츠로 승화시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야말로 계속 진화하고 있군요.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진화는 계속되는데 이런 앞서 우리가 살펴본 알고리즘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이미 유튜브나 페이스북 같은 거대 기업이 이런 방식을 사용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당국에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제재를 위한 고려 방법들을 고민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정 교수님 실제 그런 일이 있고 우리도 비슷한 규제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뭐 기대에 미치지는 못하고 있지만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알고리즘은 권력에 가깝습니다. 알고리즘은 데이터를 처리하는 절차 혹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설계자의 의도대로 작동하도록 재배열하는 논리 구조를 말하는데요. 현재 유튜브에서 추천 알고리즘에 따라 영상을 시청하는 비율이 70%에 이릅니다. 알고리즘은 영업 비밀에 해당하지만 시청자 수, 시청 시간, 시작 또 종료 시간, 프로그램의 길이 그리고 업로드 빈도 등이 중요한 요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추천 알고리즘을 통해 편견이 강화되는 필터 버블이 생길 수 있고 균형이 있는 사고와 수기민주주의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협을 막는 법적 제도적 노력이 필요한데요. 예를 들어 유럽연합에서는 2018년도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마련했는데 알고리즘에 대해 설명을 들을 권리를 보장하는 정치를 마련한 것입니다. 또한 학교나 지역 공동체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한다거나 활동을 강화할 필요성도 제기됩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알고리즘 자체가 권력이기 때문에 이 권력을 통제하지 않으면 원하는 바대로 세상을 비추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세상은 실제 체험한 세상이 아니라 미디어를 통해서 그려진 세상이니까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는 권력이 이런 방식으로 세상이 생겼다고 비추도록 하여라라고 설계를 하게 되면 그런 모습으로 비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진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고민이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구글이 자체 심의해서 영상 삭제한다. 뭐 아까 노란 딱지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대응이 그렇게 신속하지도 않고 그다음에 그만큼 또 수익이란 걸 창출하기 위해서 두 분 말씀하셨지만 끝없이 진화하는 방식으로 유튜버들도 자극적이고 혐오적인 내용도 불사하고 마다하지 않고 있는데요. 끝으로 저작권 침해, 유튜버들의 일탈 행위 모든 걸 포함해서 긍정적인 유튜브의 기능은 살리고 부정적인 것은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 고민 이런 게 어떤 것이 있을지 두 분 말씀을 듣고 오늘 토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정주 교수님 말씀 듣겠습니다. 네, 미디어 시장은 기술, 산업, 정책이라는 축이 마치 세 가지의 바퀴처럼 굴러갑니다. 기술이 먼저 발전하고 관련 산업이 성장하고 그리고 정책적인 부분이 뒤따르게 되는데요. 이러한 법, 제도, 정책, 윤리, 철학과 같은 부분은 잘 보이지도 않고 또 때로는 돌아가지도 않고 너무나 늦게 작동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생태계 안정, 공정 경쟁, 이용자 혜택이 미디어 시장에서 우리가 확인하려면 이러한 법적 제도적인 정책이 제대로 작동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규제 정비, 리터러시 교육, 연구, 피드백 제공이 충분히 뒤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네, 오영준 마케터. 유튜버나 아니면 크리에이터로 인해 생기는 여러 가지 사회 문제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폭력성과 선정성, 혐오를 포함한 콘텐츠를 생산해내는 유튜버나 인터넷 방송인들은 과거부터 존재를 해왔습니다. 최근 들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부분은 이러한 콘텐츠를 접하는 연령층이 갈수록 낮아지고 그리고 접근성은 높아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공급자들을 향한 제재나 규제보다는 사용자 위주의 새로운 정책이 생겼으면 하는 바입니다. 콘텐츠에 접근해 판단하고 비평할 수 있는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공교육의 범위 안에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요즘뿐 아니라 꽤 이전부터 육아 과정에서 유튜브가 필수적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미래 세대들은 어릴 때부터 활자보다 영상을 먼저 보고 자란 세대인데 저희가 이제 이전 세대에서는 문학, 비문학, 지문을 통해 언어를 배우고 소통하는 법을 배웠다면 미래 세대는 영상 콘텐츠나 아니면 또 이 유튜브 콘텐츠들을 통해 이제 새롭게 언어를 배우고 소통할 수 있는 법을 배우는 그리고 또 그 콘텐츠를 판단하고 비평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을 공교육에서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 새로운 미디어의 중심에 자리 잡은 유튜브에 대해서 토론해봤습니다. 정정주 경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님, 오영준 소셜 마케터 두 분 모시고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두 분 오늘 좋은 토론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금고형 이상의 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논란이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와 견줘도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 처벌 수위가 낮고 의협의 자율 규제도 쉽지 않으며 의사 역시 변호사 등 다른 전문직처럼 사회적 책임이 있다는 판단에서 추진됐습니다. 그런데 의협에서는 여러 이유를 들어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반발을 듣고 의사들의 선민의식을 지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법안에 관한 말이 나오자마자 의협에서는 백신 접종을 거부하고 파업을 할 수도 있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 코로나의 환란 가운데서 말입니다.
의사들은 좋은 머리와 남다른 노력 그리고 직업에 대한 의지를 더해 오랜 세월 그 끝에 만들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라면 선택된 사람, 즉 선민이 맞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의 소중한 자산이고 존경받아야 하는 전문인들입니다. 그런데 선택된 사람들로서의 존경과 신뢰는 국민들이 만들어내는 것이지 스스로가 특별한 사람들로 선언한다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그냥 기득권 세력이라고 부릅니다. 이번 주 시사톡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